39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역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제되는데 어렵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란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limited definition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대도시가 공법상 대도시가 다르고 세법상 대도시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 세법에서 지방세법에 대도시에서 공장 신정서라면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때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공법상 대도시지만 세법상 대도시는 아니죠.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똑같은 대도시라도. 그러면 또 도로도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 시험은 뭐 건축법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되었는데 도로가 2m 도로가 있다. 2m 도로가 있는데 가로 세로 각각 10m, 10m 도로가 있다.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있다. 이 10m, 10m가.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말은 4m 이상의 도로에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한 면적이 2m는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불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다. 이 경우에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대지 면적은 그 다음에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했을 때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최대 건축 면적으로 건축했을 때 층수는 최고 몇 층까지 가능한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은 대지 면적은 얼마예요? 100제곱미터다, 90제곱미터다, 80제곱미터다. 셋 중에 답이 있는데 답은? 수학적 기초가 부족해서 틀렸습니까? 90 아니죠? 80입니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2m 이렇게 공평하게 후퇴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럼 이 대지면 쪽으로 1m 후퇴해야 되고 반대쪽으로 1m. 근데 반대쪽으로 철길, 하천 등이 있다. 후퇴 못한다 라고 돼 있으면 한쪽으로 2m 후퇴해야 되겠죠? 그래서 1m 후퇴하니까 이건 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m밖에 안 된다고요. 도로를 4m만 내줘야 되니까. 지금 2m 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그럼 양쪽으로 1m, 1m 후퇴하면 4m 되죠? 그래서 이게 9m밖에 안 되니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그럼 얼마예요?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 땅에. 그럼 45제곱미터밖에 안 되죠? 층수는 건폐율에 대한 용어 정의가 공법에 나와 있다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건축 면적 X 구하려면 건축 면적은 45제곱미터밖에 안 되죠? 반밖에 못 짓는다고요. 그럼 용적률의 용어 정의는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 100이니까 이게 얼마 돼야 돼? 연면적도 90이 돼야 되죠? 1층이 45제곱미터고 각 층을 합하니까 90제곱미터면 몇 층까지 가능해요? 2층까지 가능하죠? 2층.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입니다. 이런 게 용어 정의를 지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법도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2차 과목은 용어 정의를 일단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용어 정의가. 그래서 자, 이때까지는 남어법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보겠습니다. 중개. 중개를 보면 국어사전에는 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중개는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주선하면 중개가 아니고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겁니다.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오늘 중개 대상물 먼저 했잖아요. 지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이런 게 대표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따라서 권리금, 저도 현업베이스 보니까 그렇게 말 많이 하더라고. 나는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들어왔다. 내가 또 시설비 7천 더 들었다. 1억 2천 들어갔는데 지금 급하게 부산에 갈 일이 있다. 그냥 5천만 원 원래 내가 냈던 금액만 받아주라.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1억 받으면 5천만 원만 나한테 입금시키고 5천만 원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 5천만 원 받아 먹으면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냐고 안 받냐고요? 안 받는다고.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 아닌 것을 중개도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많이 받아도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삿짐 센터 알선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줘요. 한 건 하면. 도배업체 소개시키면 또 한 10% 정도 줘요. 은행에서 커미션 0.3% 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 이동식 세차장,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세차장 기계, 그 세차장 기계에 그거 소개하고 돈 받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동차 알선해도 중개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이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의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법에는 없다고요. 해석상의 문제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그 밖의 권리가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라고 했는데 저당이라는 것은 물건을,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저당이라고 하고 저당권이란 담보를 잡은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등이라고 했을 때 이 등은 담보가등기, 근저당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가 옛날에 수백억을 대출을 알선해준 대출 브로커가 커미션을 5억을 받아먹었어요.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계속 그렇게 반복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거 대출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중개를 무등록업자가 반복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은행 융자 받는 게 금리가 싸고 사채는 비싸잖아요. 제2금융권 이런 거. 그러니까 금리 싸게 기업 자금 대출 몇백억 받고 이러면 그 돈놀이만 해도 오히려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유력 인사들이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많이 받아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무등록업자가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거 돈 받아봤는데 재밌더라고. 은행에서 0.3% 정도 줘요.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대출 상담사들이 하루에 한 10명은 올 거예요. 오면 찌라시만 뿌리고 가요. 뭐 금리 변동됐다, 자기 뭐 새로운 상품 나왔다 이런 거 돌리고 다닌다고요. 아마 처음 개업했다면 통장 만들어라고 할 거예요. 각 은행별로. 그럼 통장 만들어 놨다가 통장은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나는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고 싶다.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다. 자기가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이. 그러면 그 통장이 없고 미리 그 업무 협약이 안 돼 있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통장 개설해 놓고, 그럼 만약 국민은행 하겠다면 국민은행 소개시켜주면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통장에 입금되더라고요. 은행에서 0.3%.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는 거의 많이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그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환매라는 건 다시 사는 걸 환매권이라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5년 도민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돈 받고 양도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려면. 다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돼요. 이게 좀 모르는 단어면. 유치권, 유치장에 간다, 감옥 간다 이런 말 하죠.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각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한자 뜻 그대로만 보면. 그 유치장에 들어가면 출조망 안에 딱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못 나가고. 그 마찬가지로 유치권은 세입자가 집 수리했는데 주인이 수리비 안 주면 꽉 잡고 안 나가고 있다가 수리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에요. 그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거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봤죠? 공사대금 못 받으면 유치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민법의 규정에, 법적 규정에 맞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동산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땅 위를, 땅지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366조가 민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토지도 갑이고 건물도 갑인데 동일한 소유인데 저당권 설정 당시 근데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 60년부터 시행했는데 1960년대에는 땅 가격이 훨씬 더 쌌죠. 건물보다. 예, 그래서 몇 프로는 땅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성립은 민법 36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 민법 판례에 보면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정재단권, 이것도 역시 민법입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채후 2년 차임채권에 대해서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규정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아까 우리 책에도 있었잖아요. 중개상물에서도. 이 5개가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밖의 권리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입니다. 중개와 비슷한 게 중개업.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조문에는 2번, 3번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네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5번째는 소속공인중개사. 6번째는 중개보조원. 이 6개 용어의 정의를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중개업이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죠. 업은 직업의 줄임말이다. 업이란 우리 불교에서도 뭐 업보라는 말 쓰잖아요. 업보. 업보는 계속 쌓인 게 반복하는 게 업보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업보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되려면 이 3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보수 안 받고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무등록업자로 처벌 못합니다. 근데 법무사법에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 대행을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번 해도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해줬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하고요. 또 돈 준 게 입증되면 업으로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해요. 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정 중개 대상물만, 예를 들면 모텔만 중개를 계속 업으로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특정 중개 대상물만 계속 반복하면 모텔만 전문으로 계속 중개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입니다. 특정인하고 하면 아니고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약국만 해도 중개업이죠. 근데 이모에게만,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애인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다고요. 특정인하고만 하려면. 배우자한테만 중개해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죠. 특정인은 중개업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개업이라고요. 불특정 다수.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한다고요. 특정인이니까. 주로 이게 미투 이런 데 걸리는 남자들 특성이 보면 한 사람한테만 하면 잘 안 걸리거든요. 여자들은 다른 여자한테 또 하는 걸 보면 못 참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 그 같은 데서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또 있다 이러면 그 분노를 엄청나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걸 특히 조심해야 돼. 사랑해서 그랬다면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딴 여자한테 저러고 있으니까 저게 사기라는 게 보면 이제 그때는 분노를 느낀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 10번 하면 업이고 7번 하면 업이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업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한 건만 해도. 간판 안 달고 하면 한 건만 해가지고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전부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 일반 국민들은.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밑에 자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또 현업에 개업되어 있는 사람들 명함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새기고 있다고요. 엄밀하게 보면 그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라고요. 자격만 취득한 사람입니다. 4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4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왜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려워요. 자격증 땄다가 사망해버리면 공인중개사? 아니죠. 사망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입니다. 저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외국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자격증 취득해와도 개업 못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뭐 의사도 마찬가지 제 친구도 미국 미식한 주립대, 미식한 치과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자격증 취득했어요. 미국서 학교는 나와도. 그게 안 돼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이 법에 의해서. 외국법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X.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개업자 이렇게 하면 아직도 어제도 무슨 세미나에서 보니까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중개업자 되려면 좀 사기 기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더럽더라고요. 어제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지금 퇴직하기 얼마 안 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 속에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옛날에 많기 때문에 지금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시험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개업을 안 해도 등록만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에 중개인 관련된 것은 잘 안 나옵니다. 부칙으로 이미 2006년도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업공개사는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자격증 따신 분은 40만 명인데 4명 중에 1명만 개업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격증? 거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손님들 오면 폰만 잡는 거예요. 그럼 어휴 저 어려운 자격증 땄네요. 이러면 한 일주일 책만 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럼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그 어려운 시험을 책만 보고 가능했습니까? 이렇게 하죠. 사법고시도 다 신림동 학원 다니놓고 학원 다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판사, 검사들도 다 학원 다니놓고 학원 다녔다 말을 해요. 그냥 학교 공부 충실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지금 그래서 트러스트, 인터넷 치보면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 수원점이 어제 오픈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울점, 부산점, 수원점 이제 세 개가 생겼어요. 이게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없었거든요. 그 트러스트 부동산 이게 공성배 변호사가 만든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까지 소송하면서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까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매매는 90만 원, 임대차는 45만 원 일률적으로 받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싸니까 또 변호사가 다 컨설팅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몰려갈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런 게 중개법인이에요.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를, 월급쟁이 대표이사를 선임한 거예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있는 사람 뽑은 거예요. 만약에 원주 분사무소가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빨리 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야 좋을지 안 가야 좋을지 저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법무사들은 이때까지 개업해가지고 거의 다 망했어요. 개업공개사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공동중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은 계속 노이즈 마케팅 자기들이 광고하고 이러면 직접 일반 다른 개업공개사들하고 공동중개 안 해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중개법인은 약 700개밖에 안 됩니다. 10만 개 중에서 1%도 안 된다고요? 외국에는 50% 이상이 다 중개법인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 거의 다 중개법인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 지금 10만 개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한 2만 개 밑으로 줄어들고 개인업소는 전부 법인에 흡수 통폐합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자, 어쨌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직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이고 직원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 제목의 15조에 보면 고용인. 고용자 또는 사용자.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용인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사용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당한 사람 아니면 고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한 사람은 고용자 또는 사용자, 고용당한 사람은 직원은 고용인 또는 사용인. 현업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일반 국민들은 실장, 남자는 부장부터 시작해요. 25살 이렇게 먹으면 부장이에요. 저는 상무부터 시작해서 상무이사. 말만 상무이사지 전무하고 싶으면 전무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전무를 하든 상무를 하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월급은 40만 원 주더라고요. 상무 월급이. 40만 원이라도 수도권에는 그래도 월급을 좀 줘요. 기본급을. 제 조카하고 있는데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아예 10원도 없다더라고요. 그냥 자기 하는 거 몇 프로 먹는다더라고요. 원주는 있어요. 기본급. 여기도 없어요. 이거 지금 40만 원 받고 했어요. 40만 원. 근데 뭐 저는 취직하자마자 첫날 바로 한 건 했어요. 제가 사장 없는데. 어쨌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다.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정의에 보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오직 보조만 할 수 있다. 보조는 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냐? 이게 어렵다고요. 공법에는 중개 업무는 국토교통부 요금으로 정한다 해서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열거가 돼 있는데 우리 법에는 없다고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운데 유권해석,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게 중개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조원은 이거 계약서 작성 못 한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즉 그러면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냐고요?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은 뭐요?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는데 모든이라고 하면 X라고요. 모든.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다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책에 그러면 42, 43 이런 거 말 안 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중개도 시험에는. 자, 그래서 지금 48페이지 중개보조원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또 파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